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었다. 그날 회장님의 혈액 수치를 본 순간 내 아내 의사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그를 죽이고 있었죠. 김서연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 석자 앞에 붙는 수식어는 언제나 의대 중퇴생이었습니다. 1998년 나는 명문 의대에 입학했어요. 꿈이 있었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길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거대한 빚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결국 가운 대신 간병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된 지 7년. 내 의학적 지식은 그저 환자들의 체온을 재고 약을 챙기는 일에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특히 지금 내가 간병하는 이 병실의 주인 최 회장님 앞에서는요. 최 회장님은 거대한 기업을 일군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날 병실에 들어선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고음이 울렸다고 해야 할까요? 서연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떠신가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병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아들, 회사의 후계자였죠. 그의 뒤에는 아내 한지우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깊은 걱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준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초조함을 읽었습니다. 지우의 손은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주 위험한 연극 무대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안정적이세요. 다만 나는 애써 시선을 차트로 돌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어제 저녁 혈액 검사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이상했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조금씩 아주 느리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나는 독성학 수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웠죠. 이 수치는 자연적인 노화나 병세의 악화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의학적 직관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독극물이다. 다만 뭐요? 서연 씨, 말을 멈추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의 주인인 자신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되었어요. 나는 그저 간병인일 뿐이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늦은 시간까지 차트를 봐서 피곤했나 봅니다.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일순간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곧 저희 회사의 미래입니다. 착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서연 씨가 책임질 수 없을 겁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네, 전무님. 명심하겠습니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 부부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회장님 곁에 의자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지만 나는 가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모래 알갱이처럼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꺼풀의 떨림, 그리고 몇 시간 전 그의 손가락 끝이 아주 살짝 움직인 것.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모를까? 아니, 왜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색이 보여? 재민의 목소리는 늘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민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색깔을 궁금해했고
언젠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죠. 나는 황급히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재민은 내 손을 찾는 듯 허공에 작은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병원이야. 나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색이 참 예쁘구나. 네 눈에도 언젠가 보일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해줄게. 재민은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나는 재민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고, 재민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준호 부부의 수상한 태도, 회장님의 미묘한 혈액 수치, 그리고 회장님의 깨어남의 신호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민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회장님의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짊어진 빚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학적 지식과 내 어머니로서의 직관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밤 3시, 병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혀버린 듯 고요했어요. 나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간에만 내가 평범한 간병인이 아닌 의학적 지식을 가진 탐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회장님의 침대 옆에 있는 의료 기록 장치를 다시 켰습니다. 어제 준호 전무 앞에서 말끝을 흐렸던 그 미묘한 혈액 검사 수치.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나는 서둘러 지난 일주일치의 투약 기록을 뒤졌습니다. 종이 차트와 디지털 기록을 꼼꼼하게 대조했어요. 내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나는 그 떨림을 무시하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약 기록 중 하나, 아주 흔한 영양제 투여 시간에 미세한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짜를 하루 앞당겨 기록하거나 아주 작은 소수점 하나를 수정했다가 다시 고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작은 조작은 보통 간호사들의 사소한 실수로 간주되지만 나는 이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다른 이름의 약물로 위장되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의대 시절 배운 양리학 지식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즉시 해당 약물의 성분을 머릿속으로 조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지만 발견하기 어려운 약물이었습니다. 체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종류의 독. 마치 자연사나 병세 악화로 위장하기 완벽하게 설계된 독극물이었죠. 내 손이 차트를 쥔 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간병인으로서 보살피던 이 환자가 사실은 살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라면 회장님은 일주일 안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돌아가실 거야. 자연사로 완벽하게 위장되어서. 그 순간 섬뜩한 한기가 등 뒤를 덮쳤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서연 씨? 등 뒤에서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준호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도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그림자져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설마 다 들은 건가?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차트를 재빨리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내 불안함을 눈치챘을 거예요. 아, 전무님. 새벽까지 안 주무시고. 저는 회장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밤새 미열이 있었는데 기록을 확인하느라.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내 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어요.
이상한 건 없었나요? 오늘따라 유난히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겁을 먹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재민을 위해서라도 나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무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아드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나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가 차트를 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내 옆을 지나쳐 회장님 침대로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회장님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내 손을 잡으려는 듯한 약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준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내려다보며 형식적인 걱정을 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내 의욕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듣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도발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을 봐야 했습니다. 저기 전무님, 혹시 회장님의 유언장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듣는 사람이 놓치지 않도록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몸을 돌리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나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걸 묻죠? 서연 씨가 간병인 주제의 유언장에 대해 알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의 말투가 격앙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차가운 이성이 무너지고 날것의 분노와 불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냥요. 회장님이 가끔 잠꼬대로 진짜 딸 이야기를 하셔서요. 내 모든 것을 진짜 딸에게 남겨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거짓말이 그의 심장을 찌르기를 바랐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간병인이 어디까지 아는 거지? 진짜 딸이 누구지? 터무니없는 소리 마세요. 아버지는 저 외에 다른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작성되었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서연 씨는 간병이나 신경 쓰세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지 말고. 그는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휙 돌아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까 들어올 때와 달리 무언가에 쫓기는 듯 빨랐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다시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의 손이 회장님의 손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손가락이 내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쥐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말과 준호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를 간병인으로 선택했다는 미스터리가 이제 와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야 했고 동시에 그의 비밀을 지키는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진실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 위험한 길을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 전무가 병실을 나간 후에도 나의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던 회장님의 손가락. 그것은 나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증거였죠.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나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전무의 아내.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을 형식적으로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연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내 귀에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는 이 병원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시죠. 나는 겉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를 지나 병원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왜 굳이 이쪽으로? 오솔길은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병원 구내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철썩하고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나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벽 아래 아득한 바다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벌함 때문에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2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당신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나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다는 듯 그녀는 아주 오만하게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우 씨. 나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돈으로 덮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 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연기는 그만해요, 서연 씨. 어젯밤 당신이 우리 남편 앞에서 진짜 딸 운운하며 떠봤던 거 나도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눈치챈 거 알아요. 하지만 증거는 없죠?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잠시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겨우 의대 중퇴생의 간병인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나를 짓밟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병인이라서 당신들처럼 거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적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 부부가 회장님께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증거 제게 있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렬했어요. 바람이 우리의 말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소름 끼치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증명해 보시죠. 당신이 발견했다는 그 미세한 조작이요? 우리 남편은 이 병원 최고의 의사들과 친분이 있어요. 당신 같은 의대 중퇴생에 그것도 빚에 쪼들리는 간병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당신의 말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와 나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절벽 끝이 내 발 바로 아래였습니다. 등 뒤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내 눈 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잔혹한 빛이 번졌습니다. 깨어날 리 없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나를 밀치려는 듯 했습니다. 위험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당신은 회장님의 진짜 딸이 있다는 걸 아세요? 지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진짜 딸이라는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김서연이 아니라 최서연.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절벽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순자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나는 지우가 멈칫하는 틈을 타 재빨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절벽 위를 울렸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어. 지우의 얼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밀치는 것을 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권력관계는 역전되었습니다. 내가 숨을 곳은 절벽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있는 병실이었죠.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병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절벽에서의 대치 후 나는 미친 듯이 병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그 외침은 나에게 생명의 밧줄이었고 준호와 지우에게는 지옥의 나팔 소리였을 거예요. 내 뒤에서는 지우의 절규 섞인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 너 다시 와.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녀의 분노와 공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회장님이었습니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어 똑바로 앉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눈빛은 또렷하고 강렬했습니다. 옆에는 아주머니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문 앞에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의학적 지식이 경고했던,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의 운명이 기적처럼 꺾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준호와 지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완벽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 준호가 한달음에 회장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애써 기쁨을 연기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손을 들어 그의 접근을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었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분노는 방안을 압도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뒤에 숨어 떨리는 눈빛으로 회장님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나에게 손짓했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요. 나는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이 더러운 모략 속에서 자연사로 위장된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는 의대를 다니다 중퇴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약물의 이상 징후를 눈치챌 수 있었죠. 제가 빨리 움직여서 다행이에요. 회장님은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고 있었소. 당신이 그 명문 의대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간병인으로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병실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나의 배경과 능력을 알고 일부러 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회장 자리가 불안해질까봐.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마주 비볐습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침묵 끝에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닥쳐.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 말은 병실 안에 있던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켜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5년 전 준호가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내가 양자로 들인 아이였어. 나는 그를 아들처럼 키웠지만 그는 결국 내 피를 속이고 재산을 탐냈지. 나는 이미 내 모든 재산을 회사 복지재단과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었네. 회장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그것을 막으려 살인을 계획한 것이었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준호와 지우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나의 직감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준호 부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향해 다시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재민이가 각막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소. 나는 놀라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재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주머니뿐이었는데 회장님은 나를 선택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조사했던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소. 아니, 도와주게 해주시오. 회장님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니까. 당신 아들이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감사일 것 같소? 내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민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의 거대한 진실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준호와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밝은 진실 앞에서 무너졌고 나 서연과 아들 재민에게는 새로운 삶의 빛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이 모든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병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탐욕이 아닌 가장 밑바닥의 절망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완벽한 범죄는 회장님의 기적적인 의식 회복과 나의 작은 의학적 직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죠. 며칠 뒤 준호 전무와 지우는 회장님에 대한 살인미수 및 재산 가로채기 모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난 직후부터 내가 발견했던 투약 기록의 미세한 조작 증거, 그리고 절벽 위에서 지우가 했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라는 결정적인 발언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들을 올감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의 파멸보다는 내 아들 재민이에게 찾아온 희망의 빛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 이상을 해주셨어요. 재민이의 각막 이식 수술, 내가 직접 추선하겠소. 가장 훌륭한 의료진과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네. 나는 회장님의 진심 앞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을까요? 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결국 재민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개월 후였습니다.
재민이는 성공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은 꾸준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나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지만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붕대를 푸는 날, 병실에는 회장님과 아주머니, 그리고 나,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나는 재민이의 손을 잡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재민이의 눈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어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서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민아, 눈을 아주 천천히 떠보렴. 재민이가 떨리는 속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빛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의 눈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담겼어요. 나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표정이 눈물에 젖은 얼굴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재민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민이가 처음 본 세상이 바로 그의 엄마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재민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후 회장님은 약속대로 재산 대부분을 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의대 복학 비용과 재민이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구속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은 병원 대신 회장님 댁의 정원에서 나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 씨, 아니 서연 딸.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난 준호가 아닌 당신 같은 딸을 가지고 싶었소.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신만큼 용감하고 현명한 딸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회장님도 제게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회장님 덕분에 재민이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저도 잃었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신뢰와 애정, 그리고 생명의 빚으로 맺어진 단단한 가족이었죠. 나는 다시 의대에 복학했습니다. 7년 전 빚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지만 이제는 재민이의 밝은 눈과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민이가 밝은 세상을 보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나도 이제야말로 진짜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절벽에서 지우와 대치하며 죽을 뻔했던 순간, 회장님이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던 그 순간을요. 인생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목숨을 노리는 악당들 사이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밝은 빛과 구원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을 간병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치유받고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두꺼운 의학 전공 서적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재민이가 뛰어들어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세상을 자유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래요. 그리고 저기 흰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나는 웃으며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 우리는 함께 같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색깔을 느끼고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행복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